저는 그날 은행 창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 칸막이 아래로 서류가 미끄러져 왔고 손끝이 덜덜 떨렸죠. 거기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 도장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곳에 서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요. 5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제 명의로 돈을 끌어다 쓴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누가 감히 제 이름을 훔쳤을까요? 창구 직원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대출은 이미 실행되었고 첫 상환일이 다가온다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평생 성실히 살아온 제가 70 가까운 세월을 떳떳하게 버틴 제가 이런 일을 당했다니 믿기보다 믿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때 떠올랐습니다. 상냥하게 웃던 며느리의 얼굴이요. 제 통장을 받아들던 그 손길이 불쑥 떠올랐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 목덜미를 훑고 지나갔고 그 설마가 현실이 되는 소리를 저는 들은 것만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몇 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일은 석 달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들 민수가 결혼을 한다 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40이 넘도록 혼자 지내던 아들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다 했으니까요. 그 무렵 저는 시장 입구에서 포장마차를 했습니다. 떡볶이와 튀김을 팔았고 어묵 국물로 손님들의 추위를 덜어주었죠. 남편이 일찍 떠나고 혼자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새벽마다 장을 보고 양념을 만들고 기름을 달궜습니다. 손님이 맛있다 말할 때마다 등줄기로 힘이 돌았어요. 그렇게 30년을 버티며 통장에 돈을 조금씩 모았습니다. 처음 며느리 수진을 만난 날을 기억합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공손한 말투였고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 말에 가슴이 뜨끈해졌습니다. 복을 받았다 생각했죠. 결혼 후에도 수진은 변함없었습니다. 아침마다 먼저 인사했고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챙겨줬어요. 저녁이면 차를 마시며 하루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온기가 돌았죠. 어느 날 저녁 수진이 조심스레 꿈을 말했습니다. 내일 가게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배운 솜씨를 제대로 펼쳐보고 싶다 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해보자 했어요. 수진의 얼굴이 환해졌고 하지만 자금이 부족하다 말했습니다. 저는 도와주겠다 했습니다. 민수도 찬성했습니다. 수진이가 열심히 할 거라 말했죠. 시동생 민우도 누나를 응원한다며 돈을 보탰습니다. 집안이 한마음이 되었어요. 저는 포장마차로 모은 돈 2천만 원을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30년 쌓은 땀이었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꼭 성공에 보답하겠다 말했어요. 그 눈빛이 참 진실해 보였죠. 한 달 뒤 수진의 네일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가게는 아담했고 젖은 손톱 냄새 대신 은은한 오일 향이 났습니다. 유리 진열대엔 색색의 매니큐어가 줄지어 섰습니다. 수진은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였고 저는 가끔 커피를 사들고 들렀어요. 손님이 하나둘 늘어나는 듯 보였습니다. 민수도 퇴근길에 들러 뒷정리를 도왔습니다. 정말 보기 좋은 부부였어요. 그렇게 두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안심했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다정했고 가게도 잘 되는 듯 했으니까요. 그런데 작은 균열은 그때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가게 재료 대금 통화가 늦은 밤에 들리곤 했고 수진의 휴대전화 알림 소리가 새벽에도 깨어 있었습니다. 저는 별일 아니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집에 와 있던 날이었습니다. 제가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이 방에서 가방이 스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필요한 걸 찾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날 밤 통장을 찾으려는데 없었습니다. 도장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보이지 않았죠. 민수와 수진에게 차례로 물었고 두 사람 모두 못 봤다 했습니다. 이틀 후 통장과 도장은 책상 서랍 속에 가지런히 돌아와 있었습니다. 아내가 여기 뒀나 보다 하고 저는 스스로를 타이르며 넘겼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켠이 꺼끌거렸습니다. 서랍에 넣은 기억이 없었으니까요. 그때는 그 마음을 애써 눌렀습니다. 가족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은 맑은 오후였습니다. 포장마차를 정리하던 오후 3시쯤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습니다. 은행이라고 했습니다. 고객님 대출 상환일이 다가와 연락드린다 말했어요. 대출이라니 제가 언제요 하고 되물었습니다. 지난달 25일에 5천만 원이 실행되었다 했습니다. 국자가 손에서 미끄러져 스테인리스 통을 가볍게 치었습니다. 심장이 가라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포장마차 문을 닫고 은행으로 달렸어요. 창구에서 서류가 나왔습니다. 제 이름과 주민번호가 일치했고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직접 온 기록이 있나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리인이 왔다고 기록되어 있고 며느리라고 했다 했습니다.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와 위임장 사본이 함께 끼워져 있었고 도장은 분명 제 것이었습니다. 그때 떠올랐습니다. 사라졌다 돌아온 통장과 도장. 이틀 사이 수진이 가지고 있었던 시간. 그때 은행에 와서 제 이름으로 돈을 끌어갔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물었습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갔나요? 직원은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전액 수진 계좌로 이체되었다 합니다. 5천만 원 전부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끝없이 멀었습니다. 30년 포장마차에서 악착같이 모은 돈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5천만 원이라니 어떻게 감당하죠?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가게로 갔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고 안은 텅 비었습니다. 근처 상인에게 물었습니다. 내일 가게 사장님 보셨나요? 상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자주 안 보인다. 장사가 잘 안 되는 듯하다. 가끔 남자들과 어울려 다닌다 말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수진 방을 살폈습니다. 서랍에서 영수증들이 나왔습니다. 고가 술집의 결제 내역들이 묶여 있었고 한 번에 큰 돈이 나간 것들도 보였습니다. 휴대전화 요금 고지서에는 밤늦은 통화 기록이 길게 이어져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혹시 오해일까 하는 마음이 올라왔지만 은행 서류는 거짓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밝은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수진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저는 수진과 마주 앉았습니다. 가슴이 떨렸지만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은행에서 연락이 왔다. 내 이름으로 5천만 원이 대출되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안하다. 가게 운영이 어렵고 급했다 말했습니다. 저는 왜 말을 하지 않았냐 물었습니다.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다 말했지만 그건 변명이었습니다. 허락 없이 제 명의를 쓴 일은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 돈을 어디에 썼니? 정말 가게에만 썼니?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죠. 며칠 뒤 저는 혼자 가게 근처로 나갔습니다.
멀찍이서 지켜보려 했습니다. 오후 3시 조금 넘은 때 수진이 가게에서 나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반지가 번들거리는 남자 둘이 곁에 있었고 셋은 근처 술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낮부터 웃고 떠들며 잔을 부딪혔고 어깨를 스치고 손을 잡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아는 며느리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눈앞이 아득해져 더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에 민수가 퇴근하자 저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민수는 믿기 어렵다 했습니다. 엄마가 잘못 보신 것 같다. 수진이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말했죠. 아들의 말이 제 심장을 스쳤습니다. 그날 밤 방 안에서 큰 소리가 오갔고 수진은 울며 오해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 민수는 수진의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거기엔 남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빼곡했고 고가 술집과 호텔 결제 내역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방에 틀어박혀 말을 잃었고 저는 빈 부엌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결국 수진은 집을 나갔습니다. 짐을 챙기며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오히려 민수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자신을 의심했다. 억울하다 말했습니다. 민수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저는 대출건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더 많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수지는 가게를 세워두고 밤마다 유흥에 돈을 퍼부었고 제가 건넨 2천만 원과 대출금 대부분이 그쪽으로 흘러갔습니다. 가게는 얼굴을 가리기 위한 간판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철저히 이용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밥을 넘기기 어려웠습니다. 물 한 모금도 힘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몸무게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수진이 웃으며 제 통장을 가져가는 꿈이었어요.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포장마차에서도 멍하니 서 있을 때가 많았고 국자를 놓칠 뻔한 적이 잦아졌습니다. 결국 포장마차 문을 닫았습니다. 어지럼증이 심해졌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민수가 억지로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혈압이 높고 심장에 무리가 왔다 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며 입원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보니 하늘이 멀었습니다. 평생을 일만 하며 버텼는데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싶었어요. 새벽 5시마다 장을 보고 손이 얼어 감각이 없어도 버티던 제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이젠 컵 하나 들기도 버겁더군요. 그래도 아이들이 대학에 가고 취직하던 날의 기쁨이 떠올랐습니다. 그 기억이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저는 돈도 신용도 믿음도 잃었습니다. 스스로가 원망스러웠습니다. 밤이면 조용히 울었습니다. 민호가 병문안을 왔고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있습니다. 그 말이 따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았습니다. 몸은 회복되어도 마음은 쉽게 낫지 않겠죠. 가족에게서 당한 배신은 깊게 남습니다. 그래도 이대로 무너지진 않겠다 생각했습니다. 수진이 저지른 일에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 마음먹었습니다. 민수를 불러 말했습니다. 아들아, 우리 제대로 해보자. 민수는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밥을 조금씩 먹고 약을 제때 챙겼습니다. 건강을 추슬러야 싸울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갔고 증거를 모으며 진술서를 적었습니다. 은행 서류를 다시 확인하고 영수증을 분류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지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이름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이었습니다. 한 달 뒤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수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저는 수진을 사기와 문서 위조로 고소했습니다.
형사과에서 조사가 열렸고 저는 가능한 담담히 진술했습니다. 통장과 도장을 맡겼던 시점, 가방 소리, 위임장 사본의 글씨 흐름, 은행 창구 방문 기록. 이 모든 것을 시간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형사 이장수는 필요한 부분을 되묻고 확인했습니다. 은행 폐쇄회로 화면에서 위임장을 내밀던 손이 잡혔고 접수 시각과 대기표 번호가 일치했습니다. 필적 감정 의뢰가 이뤄졌고 제 도장 자국과 위임장 자국의 미세한 눌림 차이가 보고서로 돌아왔습니다. 수진의 계좌에 들어온 돈은 며칠 사이 여러 계좌로 쪼개졌고 그 가운데 일부가 고가 술집 결제 대금으로 다시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영수증 묶음을 낱장으로 나누어 사건 날짜와 맞춰 폴더에 꽂았습니다. 민호는 상인들의 증언을 받아 적었습니다. 가게에 불이 꺼진 낮 시간 잦은 외출 낯선 남자들과의 만남. 서로 다른 말도 함께 모았습니다. 성실해 보이던데요. 라는 상인의 말 또한 기록해 넣었습니다. 사실은 모서리가 달라도 모이면 중심을 보여줍니다. 민수는 밤마다 프린터 앞에 앉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말수는 줄었지만 손놀림은 다부졌습니다. 민수는 저를 위해 법원에 제출할 서류 목록을 만들었고 저는 줄마다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고소장은 접수되었고 저는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며칠 뒤 계좌 추적 통지서가 도착했고 공판 기일 통지서가 이어졌습니다. 법정에 서는 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법정 안은 차가운 공기와 종이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판사 앞에서 저는 기록 그대로 말했습니다. 허영이나 분노의 말은 삼켰습니다. 사실만이 저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박정훈이었습니다. 박정훈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사건의 흐름을 설명했고 제가 흔들리면 조용히 시선을 맞춰주었습니다. 수지는 처음 억울하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행 화면과 필적 감정 결과 계좌 흐름이 차례로 제시되자 말이 줄었습니다. 목격자 김순자는 낮 시간 간판 불이 꺼져 있던 날이 잦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민수는 법정 밖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등을 토닥이고 말했습니다. 우리 끝까지 가보자.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수진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에 대한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민수와 수진의 이혼 역시 판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돌려받은 돈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흩어진 금액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알았습니다. 승패의 기준을 돈으로만 삼지 않겠다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용당한 노인으로 남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았고 아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병실 창으로 들어오던 오후 햇살을 기억합니다. 그날의 햇살은 따뜻했어요. 저는 오래된 사진첩을 펼쳐 남편의 웃음과 아이들의 어린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쓰러뜨리는 복수 대신 세우는 복수를 선택하겠다. 저와 제 가족의 삶을 다시 세우겠다. 이제 저는 작은 꿈을 꿉니다. 포장마차 대신 작은 카페를 열고 싶습니다. 뜨거운 커피 향으로 사람들의 하루를 달래고 싶어요. 민수와 민호가 함께할 거라 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 살아갈 용기임을 저는 배웠습니다. 사람을 믿는 일은 용기입니다. 그러나 그 용기에는 확인이 따라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끝까지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들려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